오늘의 플러스 미래의 생존법 인구 변화를 통해 모색해봅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고우림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구자 입장에서 보실 때요. 우리가 인구 문제 이야기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을까요? 인구 변동이 빠르다 보니까 사회 제도가 그거에 발맞춰서 변하는 속도를 또 빠르게 맞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간극은 항상 있고 그렇게 보게 되는 이제 피해는 예. 결국에는 우리의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개인들한테 피해가 오겠죠. 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과연 정책만의 영역인가라고 생각을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이고요. 네. 아마 교수님께서도 이제 위원회 활동 많이 해보셔서 예. 아시겠지만 이제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사이를 이제 메울 때 어쩌면 오히려 저희는 인구를 데이터로 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이제 내 업에서 어떤 적응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상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놓치는 부분이 진짜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인구 변화를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들 입장에서부터 먼저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이건 좀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기업이 하나 있는데 라면을 만드는 기업이 예.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식품업이 그 인구 수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 어쩌면 좀 소위 잘 사는 분들이라고 해도 하루에 막 5끼를 먹을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3끼를 먹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우리는 이 라면은 에브리바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20대랑 30대랑 40대, 50대, 60대 쭉 이렇게 라면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라면은 이제 누가 가장 많이 먹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혹시 라면 몇 개 드세요? 일주일에? 제가 일주일에 한 그래도 2-3개 번은 먹은 것 같아요. 교수님 되게 표준이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정말 우리나라 국민 표준이신데.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주일에 한 라면을 1.8개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되게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예. 근데 이게 저희가 나이가 들면 네. 이게 또 라면도 네. 쉽지 않은 연령대가 오긴 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데이터로 보니까 그게 한 63세쯤이더라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섭취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게 고령화 영향을 맞이할 거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20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은 라면을 네, 저는 밀레니얼인데 이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좀 적게 먹어요. 요즘에 Z세대 친구들은.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들은 이제 라면을 끓이는 것조차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귀찮다고 귀찮은,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면 혹은 이제 불닭볶음면 그렇게 간단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용기면은 좀 객단가가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먹는 횟수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20대가 20대 수도 줄어들고 예. 이들이 먹는 횟수도 줄어든다. 예. 근데 비싸게는 먹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변화를 포착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수요 변동에서. 예. 근데 사실 라면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워낙 전 세계로도 뻗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수만 볼 거는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해외를 이제 수출을 이제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되는데 그럼 공장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어디다 세우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공장은 수도권 세우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직면한 현실이고, 그럼 결국은 지역에 세워야 되는데 요즘 지역의 고민이 이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 청년이 소멸. 없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한번 세우면 그래도 30년은 가야 될 텐데 뭐 어디에 공장을 세워야 이제 우리가 그래도 소위 인재를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인력을 오실 분들도 모집을 할까 고민이 깊어지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소위 이제 부산은 별명이 뭐 노인과 바다고 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지역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정말 데이터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광역시 중에서도 청년들이 또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나름 이제 새로운 구심점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도 판단을 할 때 이게 모두 다 줄어든다고 볼 거냐,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아니면 그래도 청년들이 좀 모이는 지역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그럼 오히려 그 기업이 이제 그 지역을 갔을 때는 다른 기업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경쟁 우위가 생기거든요, 한동안은. 네. 그래서 왜냐면 사실 수도권이나 그 인근 지역은 임금을 조금만 줘도 금방 옆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쟁 우위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 청년 배후 인구가 가능한 지역들을 이제 삼아서 네. 이제 우린 여기로 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수급될지는 이제 대충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자동화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로서 인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생산으로서 인구를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다 보면서 아마 적응을 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기업 입장에서도요,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캐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거 결정할 때 인구 구조 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해외 사례에서도 이런 인구 변화를 고려하지 못해서 낭패본 국가나 지역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먼저 네. 사례를 발굴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업의 이제 담당자분들하고 스터디를 하다가 저희들 얘기를 들어보고 기업 입장에 생각해 보니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가 왠지 어쩌면 인구 변동을 포착을 못해서 예.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한 게 대표적으로 동유럽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례들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한창 동유럽으로 진출했죠. 진출 많이 했죠. 근데 예. 이제 세제 혜택 때문에 갔다는 얘기를 굉장히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업 입장에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당연히 비용 절감의 이슈가 가장 크겠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과거에 그 동유럽의 인구 현황을 봤다면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길래 저희도 사례를 이제 자세히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과거에 동유럽이 이제 공산국가가 무너지면서 동유럽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합니다. 네. 이 나라를 떠날 것인가, 음. 아니면 남아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다시 해볼 것인가. 근데 유럽은 아마 이제 워낙 뭐 이동이 쉽잖아요. 유럽 대륙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동유럽의 청년들 중에서 이제 특히 여성 인구가 먼저 이제 서유럽이나 남부 유럽이나 이제 이동을 합니다. 먼저. 예. 그러면 이제 여성 인구가 먼저 줄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여성 인구가 줄어들면은 사실 남성 청년 인구도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이동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의 뭐 이런 뭐 그런 특성의 뭐 차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도시로 먼저 이동을 하는 인구들은 여성 인구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예. 그러면 뭐 남겨진 청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이제 내 친구가 저기 남부 유럽 갔고 서유럽 갔으니까 남겨진 자원 가지고 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아이를 낳으며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나도 약간 조금 내 생존 에너지를 절약을 해서 내 친구를 따라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후자일 것 같아요. 대부분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아이를 낳기보다는 이제 이동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출산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낮아지겠네요. 그러면 두 가지 요인입니다. 여성 인구가 줄어든 와중에 출산율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가 겹치면 이제 출생아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이 네. 나올 거고,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 한 20년 뒤에 생산 인구 여파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렇네요. 그 여파를 이제 저희 기업이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90년대의 중반부터 이제 있었던 일들이 예.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한테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동유럽에 이제 공장을 세워놨는데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어렵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인력을 구해서 보내는 네, 좀 하하하. 어쩌면 세금 혜택에 대한 비용과 이걸 따져봤을 때 더 지출이 많았겠는데요. 네, 더 지출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과연 진짜 세이브가 됐을까라는 얘기를 오히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도 이거는 네, 적합한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인구 구조 때문에 생산 시설을 어디에 구축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팔 것인지, 어떻게 팔 것인지 다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제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럼 고령층에 적합한 산업 또는 제품 서비스 개발해서 팔면 되는데 이상하게 실버 산업 뭐 유행할 거다 했지만 이게 뭔가 그것 때문에 돈 벌었다는 사람을 많이 못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게 우리가 소위 시니어라고 네. 하면은 이거를 이제 시니어라는 이제
아마도 용어 자체도 네. 조금 이제 사라져야만 진정한 그 저희가 고령층을 타겟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아마 다들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죠. 세대가 이제 고령층이 되면 그분들이 규모가 워낙 크고 예. 그래도 이제 이전 고령 세대보다는 이제 산업화 세대죠. 예. 그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축적한 자산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소비력도 있을 것 같지 않냐. 뭐 예. 이런 가설로 아마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아직은 네. 이분들이 60대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 나중에 60대 되면 되게 막 갑자기 나는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것 같고 고기 덜 먹을 것 네. 같고 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먹고 이렇게 즐기는 그 순간을 더 즐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선배님들 보니까 60대일수록 더 젊은 척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예.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임플란트를 예. 이제 좀 커버리지가 좀 다른 나라보다 괜찮고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건강한 고령자들인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코호트 효과라고 하거든요. 예. 그분들의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도 기대 수명이 훨씬 이제 길어진 세대이고 그다음에 확실히 건강 검진을 좀 일찍 받으셨어요. 네. 사업 대상이 일찍 되셔서 그분들이 이제 건강 모니터링을 잘했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차라리 그분들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관찰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전 이제 고령자들을 보면서 서비스를 기획하다 보니까 네. 좀 미스매치가 이제 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마 교수님께서 잘 아시지 여러 지역을 아시니까 얘기를 좀 확장을 해보면 네. 이제 실버타운 이런 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실버타운을 이제 고령자가 많아지니까 실버타운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 우린 아마 그거는 일본의 고령 산업이 뜨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좀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의 고령자들은 주택에 살았었고 그분들이 네. 나이가 들면서 주택 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공동주택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이제 실버타운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들은 저희 이제 밀레니얼을 키울 때 애초부터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다 보니까 이미 공동주택에 살던 경험들이 이미 이제 크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분들이 정말 고유한 특징을 더 많이 고려해야 되고, 뭐 제 생각은 시니어 사업이나 실버 산업, 소위 이제 이런 고령자들 대상으로 하는 산업은 지금은 그냥 니치한 비즈니스로는 가는데 점점 이제 테크놀로지랑 결합이 되면서 네. 정말 산업화는 돼야 합니다. 네. 네, 그래야만 저희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왜 그동안 약간 시니어 산업, 실버 산업이 미진했는지도 좀 이해가 이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무조건 어느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우리나라 입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출산도 생겼고 고령화도 생겼고 그럼 결국 양쪽의 샌드위치적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택할 건 한국 시장에 이제 먹거리 없다 나가야겠다 해외 진출해야겠다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기업들이 뭐 새로운 시장 또 이런 거 찾기 위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먼저 전제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애초부터 인구 수 자체가 그러니까 인구수는 사실 예전부터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미 예전에 기업을 이제 창업하신 분들부터 그건 인지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수출은 굉장히 잘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됐던 네. 거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씨앗을 뿌리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될 거는 이제 그럼 내수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를 판단하면서 새 사업지를 더 확장을 해야 되냐라는 네. 고민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의 더 화두가 되는 거는 내수 산업이 지금 뭐 다른 이제 환율이나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정말로 일할 사람이 없다던가 혹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꽤 잘 하던 시장이 있고 되게 자신 있던 시장인데 뭔가 변화가 있다. 네. 이제 포착하다 보니 자 이제 해외로 이제 더 눈을 돌리시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해외를 갈 때 이전에는 이제 생산 기지를 어디다 해야 되냐라는 이슈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셨다면은 지금은 더더욱 시장으로 보고
진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시장을 보고요. 그러면 해외 시장 중에서 주로 우리 기업들이 관심 있게 보는 노리고 있는 시장 어디를 꼽습니까? 이건 정말 업체마다 다른 것 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식품이라던가 예. 조금 가벼운 소비재라 할게요. 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나 유통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해외는 이제 소비지로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고, 예.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생산부터 그 나라의 내수용으로도 팔아야 되고 이제 거기서 수출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노리고 가는 이제 내구재 기업들은 아예 이제 생산 기지부터 옮기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업체마다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 관심 지역도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요즘은 이쪽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이런 데 있을까요? 최근에 문의가 많이 들어온 지역은 일단 우리나라 디폴트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는 관심이 원래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생산기지 역할과 결부돼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 생산 기지로서 본 것이 가장 큰데 예. 이제 그 나라도 중산층이 성장을 하니까 네. 그러면 어디부터는 이제 내수화를 걱정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수로, 그 나라 내수로.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그 나라 내수도 좀 챙겨야만 어쩌면 이제 관세 이슈라던가 이제 이런 이슈들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네. 그 이슈가 또 네. 있죠. 그래서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네. 이제 요런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진출하는 거는 예. 이제 우리의 브랜드력 때문에 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산 기지를 그쪽으로 다 옮기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고, 네. 유럽이나 뭐 미국은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유럽을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뭐 아프리카에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다각화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가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중남미도 인구가 꽤 되는데 거긴 관심이 없나요? 아니요,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멕시코랑 브라질이랑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제 보고 이제 근데 이런 실수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인구가 많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도 크다. 시장도 크다. 예. 혹은 생산 단가가 쌀 것이다. 예. 이런 이제 이제 그런 거를 어쩜 인구가 미스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제 그 나라의 인구의 특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도 우리나라 베이비 세대처럼 핵심 세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각 국가별로 나름 우리나라는 사실 진짜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핵심 핵심이고. 세대였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연령으로 보면 밀레니얼. 네. 이제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베이비 부머죠. 사실은 예. 베트남은 종전이 이제 우리보다 되게 한참 뒤니까. 네. 이제 그 세대가 이제 핵심 세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생산으로 하는 근로자로도 많이 입성을 하고 이제 돈을 이제 벌다 보니까 중산층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양쪽 모습이 다 나타난 국가가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중남미 같은 국가는 이제 이런 핵심 세대가 딱 성장을 하기보다는 네. 워낙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정말 영유아라던가 젊은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네. 아직은 이렇게 딱 두각할 만한 핵심 세대라고 타겟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은 오히려 이거는 뭔가 딱 정해놓고 이 세대를 타겟해서 뭔가 전략을 굽기는 좀 쉽지가 않죠,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판다는 건 저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으신 시니어까지 다 팔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건 사실 많지 않고 그쵸. 딱 누군가에게 어떤 데 소구해서 딱 그 마케팅 포인트를 잡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인구가 그냥 숫자가 벙벙하게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옹골찬 인구 세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군요. 네, 교수님 말씀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히 저도 이해가 됐어요. 뭔가 인구만 보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뭔가 했더니 바로 그런 의미였네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혹시 해외 사례들 중에서 뭐 베트남일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고 뭐 중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산이나 소비 시장으로서 좀 재미있었던 사례들 뭐 이런 거 소개해 줄 만한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국가는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예. 당연히 많죠. 우리나라가 좀 접근이 쉽고. 예. 그래서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드리면은 일단은 동남아는 사실 이제 내수 시장으로서 역할을 점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나라 이제 중산층이 워낙 성장을 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생산 기지로서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이 이제 우리한테는 좋지 않아서 이제 생산 기지를 어디로 옮겨야 되나라는 고민을 또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물론 그런 고민도 하셔야겠지만 예. 결국에는 그 나라의 소비 시장이 내수를 이제 보면서 타겟을 하면은 이제 좀 더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동남아를 벗어난다면 예. 예를 들어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는 이제 머릿속 생각할 때 인도는 워낙 이제 그 지역마다 특징이 다양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도 하면 딱 머릿속에 카스트 제도가 있고 근데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뭐가 이제 발전이 저해가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이제 모디 총리 취임 이후에 그때 이제 초등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은 카스트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이제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사회 경제지를 누린다거나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것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이 많은 도시 지역들은 네. 먼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지역은 어쩌면 저희한테 소비 시장인 거겠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인도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겠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지역은 어쩌면 여전히 생산 기지로 역할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이제는 어느 부분은 소비 시장으로 영향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생산으로 가능하다. 두 가지를 좀 더 봤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국가 어디에 인구 많으니까 진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어떤 구성원이 있는지 진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인구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연령대도 바뀌고 세대도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교수님 되게 정확하게 딱 짚어주셨는데 정말 그 인구 방법론 측면에서는 네. 그거를 이제 에이지 이펙트, 연령 네. 효과, 그다음에 저희 세대 효과를 이제 코호트 이펙트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코호트가 발생할 때 어떤 시점이 특정 영향을 받습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을 때 이제 어린 친구들은 어린 시절에 코로나를 겪었고 코로나 세대라고도 이제 소위 부르잖아요. 네. 그걸 이제 피리어드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각 세대별로는 나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형성된 고유한 이제 특징은 있고 그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네. 대한 관찰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가면서 그게 어떻게 지금은 발현되고 있는지 이렇게 맞춰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요즘 제 주변에도 기업인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모색하는 이유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인재 확보라고 해야 될지 인력 확보라고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할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정말 해외에서는 인력 확보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내에서도 쉽지 않은데 네. 해외라고 쉬울까?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해외에서 인재 채용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서 현지에서 현지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네. 고민을 일단 많이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인재를 키워내서 이제 우리 기업에게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래도 저희 이제 내국인이죠. 네. 그리고 저희 내국인이 관리자로 가든 뭔가 이제 조율하는 사람으로는 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럼 내국인을 보내야 되는 이슈에서 아마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건 아마 아마 이제 보통은 30대 40대 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이를 좀 늦게 낳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아빠나 엄마가 이제 해외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이제 어떻게 케어할 거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겹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예전에는 중고등학생 정도 됐으니까 뭐 국제학교도 보내고 예. 가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좀 설계가 됐는데 아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를 갔다 오면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해외를 한번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 너무 빨리 변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네. 해외를 이제 거기 현지에서 채용하는 것도 고민 중에 하나고 우리 인력을 보내는 것도 양쪽을 이제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견 나간 분들이 또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갔다 왔더니 우리 회사인데 내가 우리 회사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 보내는 인재도 진짜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지 인력도 확보가 어렵고 파견 인력도 쉽게 확보가 어려운 이런 상황.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력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절대적인 또 숫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런 인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기업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대체를 AI가 대체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예. 들리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이제 소위 신입사원 연령대를 할게요. 예. 네, 뭐 중고 신입사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넓게 잡아 35세까지 이제 인구를 좀 보면은 이 인구가 지금 700만 명 선인데 네. 앞으로 10년 동안 200만 명이 줄어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입을 덜 뽑는다. 또 맞는 얘기고. 예. 근데 이제 줄어든 속도를 또 생각해 보면 정말 괜찮을까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는 이제 고민이 신입 사원을 채용을 또 안 하면요. 리더급들이 육아휴직을 못 갑니다. 아,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결국에는 이제 대체해야죠. 대체를 해야 되는 거고 예. A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재를 확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육아휴직을 갔다 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제 돌봄을 한 번씩 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순간마다 이제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이거를 조금 이제 신입사원들도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제 국가에서 아마 얘기해줄 문제이지만 기업에서도 언제 누가 어떻게 뭔가 될지 상을 모르니 내부에서 조직 문화 자체도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가져가면서 누군가는 돌볼 수 있다. 누군가는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익숙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HR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최근에 교수님께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가족 친화 경영이다 네. 해서 뭐 출산 장려금을 이제 기업에 직접 준다거나 이런 사례가 좀 늘어나는 거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창업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창업자가 아직 경영을 하시는 곳에서 좀 많이 보이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정말 이런 인센티브가 직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런 제도가 혹시 우리가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까요? 라는 네. 두 가지 질문을 모두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인재 확보를 그러니까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서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 게임 회사 하나랑 그다음에 저희가 제조업 회사를 네. 이제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두 업태마다 사람들 특징이 달라요, 확실히. 그렇겠죠. 네, 엄청 다릅니다. 예. 근데 공통적으로 발견된 거는 네.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못 해요. 아직은 네. 미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 우리가 회사가 이런 걸 케어해 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프라이드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제도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결정하기보다는 이런 프라이드가 올라가니까 나는 미래를 좀 더 설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인량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는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 특히 창업가 차원에서는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인 노력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인력 확보에 대한 룸을 더 넓히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뭐 조금 지금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남다른 노력으로 전개하는 게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지점인데, 그러니까 유럽이나 당연히 다른 국가들은 예. 이미 뭐 이민 정책을 설계한다거나 진행을 하고 있죠, 이미.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그것보단 조금 이제 후발주자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해서 이제 부작용이 있었는지, 부작용이 예. 없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국가에서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내국인의 노동시장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노동시장과의 분명 갈등도 있을 거고, 그러면 혹은 기업 단위로 보면은
이제 언어 이슈가 분명히 있고 문화 이슈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마 국가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국가에서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결국 기업 간의 교류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특정 국가, 어느 특정 나라 사람만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사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이라던가 인도네시아라던가 혹은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한다거나 예. 그럼 이제 기업 간의 진출은 자연스러운 인력 교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주제가 우리나라 에이펙 주제가 인구와 AI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경제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인구 이슈가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또 아니잖아요. 네. 교수님 질문 주신 대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먼저 경험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경제의 번영을 이어주려면 우리가 결국에는 기업 간의 교류를 할 때 이제 인재가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국가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뭐 첨단 분야를 배우러 오던 뭔가 배우러 온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적인 습득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럼 이 친구들을 우리나라에 그냥 취업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대학생 신분이지만 그래도 일도 병행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해외는 혹시 그런 사례 없습니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이슈가 교수님도 학교에 계셔서 알겠지만 R&D 인력을 이제 학교는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석박사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인력이 지금 줄어드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오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일찍 경험한 나라든 유럽 국가들은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예. 이런 이제 대학에서부터 그 대학원을 간다라던가 석박사를 한다라는 거에서 좀 직업이다라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 대학원을 학생이 아니라 직업인으로. 아, 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연봉을 주는 연구원의 개념으로서 조금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미국은 이제 워낙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오다 그렇죠. 보니까 부족 이슈라는 거를 없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제 유럽은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많죠.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센터도 이제 해외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베트남 연구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연구원이 필요하고 정말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연구원을 이제 고용을 하려고 하면은 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출입국 사무소의 비자 문제 때문에 아. 연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는 것보다 이 예. 친구들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게 저희한테도 인사이트풀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항상 이분들의 출입국이 문제가 되고 있죠. 아.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은 아마 국가에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나름대로 인력도 가뜩이나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옆에 있는데 활용도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대학에 있는 청년들은 또 이런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렇게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면 우리 취업할 기회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질문을 조금 과거로 돌리면은 네. 대입이 쉬워지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 초저출산 세대가 이제 대학교에 오면서 대입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요 예시를 조금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과연 대입이 쉬워졌을까라고 아니네요. 네, 해보면은 원하는 지향점이 그렇죠. 우리가 일치성이 높다라고 네. 하면은 저길 가야 돼라고 하면은 사실 쉬워지지가 않고 취업도 결국에는 어딜 가야 돼가 명확하면은 쉽지가 않겠죠.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의 특징, 저희 연령대를 포함한 네. 특징을 볼 때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25세에서 39세의 통근지를 한번 이제 통신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는데 예. 저희가 40대도 한번 보고 50대도 봤거든요. 네. 근데 40대랑 50대는 통근지가 흩어져 있었어요. 네. 이분은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25세에서 30세를 저희가 39세를 딱 찍어 보니까 교수님 아마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마곡, 판교, 여의도, 종로, 중구 이렇게 특정 지점으로 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야 되는 직장이 명확한다기보다는 뭔가 가야 되는 지역, 통근지로 가야 되는 지역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취업이 쉬워진다고 표현하기가 조금 쉽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 보면 조금 뭐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줄어들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니 기회가 더 줄어들었고 그래서 문이 더 좁아지다 보니까 모두 거기만 바라봐서 뭐 하나 쉬워지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은 일자리 경우 AI가 발전하면서 결국 자동화로 대체되는 부분이니까 기업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이거는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냐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직관적으로 그냥 얘기를 그냥 하면은 기업 내에서 그 고용된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숙련도도 높으면 이제 저희가 보통 R&D 사업군이겠죠. 네. 근데 이제 교육 수준이 다소 낮고 그다음에 숙련도가 이제 낮은 이제 사업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로 한번 배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걸 배치해 보면은 이 산업들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아마 그 기업은 판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 들으면 AI도 결국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 이슈가 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걸로 부가가치를 무엇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예.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 이제 데이터로 배치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숙련도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수준이 다소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식품 산업을 그렇게만 보면은 이거 빨리 외국인 고용하고 아니면 자동화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자동화를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 산업이 얼마나 고부가 가치를 내냐가 아마 관건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의 미래가 푸드테크로 갈 거다. 예. 식품 산업이 아예 푸드테크의 방향에 지향점이 있다. 그러면 아마 자동화를 빠르게 해서 고부가치를 높이면서 아마 재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산업이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결국 인력을 쓸 거냐, AI로 대체할 거냐, 그게 다 코스트, 비용인데 그 비용을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그 비용 대비 더 큰 이익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산업과 결부해서 특히 기업 입장에서 인구 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는 늘 궁금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산업적으로 경쟁 구도도 많이 있고 근데 왠지 겁이 나는 게 사람도 워낙 많은데 또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중국은 이 인구 부족 문제 또는 인구 구조 상황에서 기업들 또 연구 인력들 어떤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중국이 연구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예요. 인구학자 어.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엄청 명료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네.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그 텐진에서 열리는 학예 다보스 포럼을 다녀온 적이 네.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텐진에서 열렸고 이제 학자들도 모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위 미래 세대 학자들 네. 뭐 이런 이제 그룹도 많아서 가봤는데 사실 중국은 공대에 투자를 이제 많이 했다 보니까 네. 이제 R&D 인력이 이제 풍부하죠, 아직은.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의 드라이빙 포스라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1,800명대 아이가 태어나다가 지금은 이제 890에서 900만 명대가 태어나니까 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의 여파보다도 크게 맞이할 수도 있지만 네. 본인들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자동화를 먼저 하면서 이제 공장을 설계할 수 있는 이제 방향성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아마 선택할 문제인데 지금의 자원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로 좀 더 갈 거냐 아니면 우리는 아직은 성장을 더 해야 된다라는 예. 식으로 했을 때 뭔가 생산 동력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뭐 AI라던가 로봇의 발전을 좀 더 꿈꾸는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담론으로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각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AI를 우리보다 더 빨리 도입해서 제조 공장이 첨단화, 자동화되는 추세가 조금 더 빠른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받는데 내부 국민들 또 구성원들의 저항 같은 건 없을까요? 저항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분명히 이제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AI는 격차를 만들어낸다라는 네.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워낙 강력하게 이제 밀고 나가는 측면이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900만 명대 태어난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1,800만 명이 사실 디폴트니까 예. 이제 900만 명대 태어난 아이들이 가져올 사회적 여파에 대해서 음. 좀 미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그 미래가 이제 다가온다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20만 명의 공대생 배출하고 있는데 아. 이제 그 공대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미래를 대비하겠다라는 측면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대생 말씀 주셨으니까 그 관점에서도 여쭤보면 줄어든 청년들, 줄어든 생산 가능 인구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제가 알기로 공대생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대우들을 많이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렇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실제 기업들 만나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인가요? 일단 기업을 이제 연구할 때 저희가 이제 면접도 해보고 예. 이제 조사도 이제 서베이도 해보는데 사실 제일 조사가 어려운 집단이 딱 그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정말 인력이 부족한지 그분들은 이런 짬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크진 않지만 몇몇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이게 처우 개선이란 말은 조금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우는 어쩌면 정말 이제 사회적 약한 이제 분들을 처우를 개선한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하고 네. 이 R&D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여기서 하는지에 예. 대한 그 Y가 분명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연봉이랑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연봉도 그 조건 왜가 이 연봉을 받고 여기 있어야 되냐 이것도 있겠지만 네. 내가 그래도 하는 일의 가치가 아. 어디로 발현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연봉의 스카웃이 제의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남는 이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투영됐을 때의 그 가치, 그러니까 그 가치가 좀 더 존중받았을 때는 연봉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아닌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좀 더 약해진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연봉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좀 뭔가 좀 덜 대우받아 예. 보이는 측면을 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사실 저도 주변에서 엔지니어분들 일하는 걸 보면 돈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내 일이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북돋아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렇게 사회 차원에서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당장 급한 건 기업들이니까요. 기업들은 그래도 그 인력들이 기분 좋고 즐겁고 신나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제도들 많이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은 실제 어떤 시도들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인재들을 이제 하려면 인재들을 이제 유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이 자율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이게 생산성하고 자율성하고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가 이제 많습니다. 네. 너무 자율성을 주면은 생산성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게 연구 인력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는 이제 인력들의 세대를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40대 분들도 그렇고 점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의 자율성을 이제 가져가느냐가 결국엔 또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꼭 재택근무를 뭐 강조하는 이러지는 않으세요. 뭐 그 재택근무를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네. 그 업무 내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조율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를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좀 더 혜택이 되는 측면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일하는 환경 내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유연하게 조율을 하는 과정 요거를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워라밸에 대한 니즈가 훨씬 높아진 거네요. 그 워라밸이라고 표현을 이제 저희도 많이 했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가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회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예.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건 이제 IMF 이후에 다들 그래 왔던 거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만큼은 열심히 본인이 이제 몰입을 할 거예요. 네. 하지만 회사 외의 시간들은 결국에는 내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자산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투자할 수도 있고 네. 내 생산성에 다시를 투자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필요를 하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딱 칼퇴해서 뭐 나는
재미나게 살 거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분들이 확실히 열심히 맞아요. 네, 네. 살아서 아마 워라밸 관점은 이런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워라밸이라는 것도 진짜 의미가 뭔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회사가 모든 걸 다 개런티 해준다면 진짜 뭐 워라밸이 아니라 회사에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의미 부여를 해야겠지만 그 이후의 삶도 대비해야 되니 다양하게 활용할 시간도 필요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마 조금 더 절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기업들은 지역에 있는 기업일 것 같아요. 훨씬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인력 수급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지역에서 그 운영하는 공장의 사이즈라던가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제 그래도 인력 문제니까 좀 큰 데를 생각할게요. 이제 아마 좀 크게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내 산업군이 어디에 포지셔닝 해 있는가, 내가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어디까지 가치를 낼 수 있는가 아마 생각을 먼저 하실 것 네. 같고, 그럼에도 나는 한 20년은 그래도 할 수 있다, 더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부산의 네. 강서구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것처럼 예. 어느 지역으로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모이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이제 모인다고 해서 또 능사는 아니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이런 사례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도시 경험이 많아요. 예. 근데 공장의 위치는 완전 대도시에는 위치할 수가 없고 예. 조금 도심과 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본인의 본가라던가 본인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말에 대도시를 간다거나 이제 소위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삶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게 여기서의 일하는 날짜를 딱 4일을 정말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오히려 뭐 금요일부터는 조금 더 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몰입을 할 수 있을 때 몰입을 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조금 더 뭐 다른 이제 부캐를 쌓았을 때는 부캐 쌓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강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진짜 중요하네요. 인센티브를 더 주기는 또 한계가 그렇죠. 있거든요. 금전적으로는 어려우니까 네. 또. 예. 진짜 중요한 말씀이네요. 근무 시간을 그냥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과 똑같이 운영할 게 아니라 확실히 좀 인텐시브하게 그러니까 밀집되게 일하고 시간은 확실히 더 줄 테니 원거리를 이동하든 서울에 부모님 집에 갔다 오든 그렇게 하는 거 근로자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걸 실제로 이제 저희랑 연구를 하고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는 기업들이 몇몇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대리랑 사원급에서는 이제 만족도가. 만족도가 높고 물론 임원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아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먼저 좀 배려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막 이제 구직 활동 또 커리어 고민 또 투자 활동 하는 분들에게 개인 차원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이제 속해 있는 업에서 어떤 인구 변동이 나의 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맨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이제 규모의 변동일 수도 있고 아이가 줄어든다던가 그다음에 아니다 뭐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속성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뭐 타겟이 연령대가 명확했다면 아마 세대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량이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좀 더 이제 AI를 잘 쓰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역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역량이 그 인구 변동이 왔을 때 정말 핏하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들도 커진다라고 했을 때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인구 변동 속에서 좀 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고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사실 식품이나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관계성 사업들이 이제 커질 텐데 결국에는 이 관계성 사업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조금 더 개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쌓여서 네, 좀 더 우리의 미래가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고민했던 문제인 인구 구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오늘 듣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고우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